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전일빌딩 245입니다. 5.18 때 80년 5월에 이 빌딩에 총알 흔적이 245개가 발견되어 전일빌딩 245라고 빌딩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80년 5월에 광주상고 17살의 나이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둔, 도청을 사수하다가 숨을 거둔 문재학군의 어머니 함께 인터뷰를 하고요. 그 후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와 또 대담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다 훼손돼 해불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위치를 복원하라고 농성 한제가 지금 2016년부터 오늘까지 10년이 다 되어가요. 우리 농성 한제가 지금 그 노벨 평화상 받은 한강 작가의 그 책 소년이 온다가 아주 전 세계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5.18을 많이 알린 거기에 주인공인 문재학군을 모티브로 해서 썼더만요. 그래서 80년 5월에서 최후의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게 된 그 어머니십니다. 저는 80년 5월 27일 새벽에 사망한 문재학이 어머니 김길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사셨어요? 못 죽은 게 살았지. 같이 못 죽은 게 살았지. 박이 터지고 먹거든 다 뽑아서 경찰들이 저기 하고 그래도 자식이 무엇인가 투쟁을 하고 그랬기 땀시 오늘 5월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도청에서 죽은 사람들이 17명 그 사람들이 손들고 나와버렸으면 이 5월이란 것은 없어요. 죽고 맞고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만 서러웠지 그 사람들이 손들고 나와버렸으면 이 5월이란 것은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참말로 비참하게 모두 고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속을 10분의 1이라도 알아준다고 하면 뭐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솔직히 한강 작가하고는 언제 만나서 이렇게 공감이 되게끔 글이 나오게끔 만남이 돼가지고 그런 게 책이 14년이 나왔는데 그 안에 물론 인터뷰를 했겠지요. 이제 정확히 이제 오래된 것이라 언제 했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 텔레비에 나올 때는 내가 가물가물하니 이것이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머리를 가다듬고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 한강 작가님도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해 본 게 얼굴이 본 것이 조금 기억이 나고 그렇거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 내가 두 번이나 5월 25일, 6일 두 번이나 데리러 갔어요. 도청으로 두 번이나 데리러 갔는데 안 온다게요. 안 오고 지 친구 양창근이라는 애기가 죽어서 왔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네가 창근인지를 아냐 그런 게 엄마는 내가 학교도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몰라야 하고 창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집에를 가도 간다고 그래. 처리라는 것은 이제 관에다가 다 해서 담은 것이 이제
철이었는가 봐요. 생각에 그렇게 저기 해야 그런다고. 그때 당시에는 끊고 손목이라도 잡고 내가 끊고 왔으면 그래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니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지 생각을 하여 그래도 네가 도청에서 그렇게 사망을 했기 땀시 엄마가 또 인터뷰를 그렇게 했기 땀시 이 5.18이라는 것은 전 세계로 최강권을 갖고 5.18을 전 세계로 알렸잖아요. 맞아요. 내가 글로 너무나 한강 작가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같이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만한 새끼들 놔두고 남편이 돌아가신 양반들. 그 양반들은 어디 돌아볼 시간이 없이 그 새끼들 미개야지. 입해야지, 갈쳐야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당연하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런 생각을 안 합디다. 지금 광주 상고 1학년 때였죠. 아유. 예. 그러면 눈에 선하겠네. 그래서 저는 최악이를 얼른 찾도 못하고 26일 날까지 와서 도청에 있는 것을 보고 갔는데 그날 새벽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찾으러 갈 데가 없어. 도청을 와봤지. 아침에. 그러니까 물 청소해보고 직원들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죽었기 땀시 그렇게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댕겼는가 봐요. 그 직원들이, 남자들이 고개만 다 내라고 숙이고 그러고 가.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서 누구한테 물어보도 못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갔냐고 물어도 못 보고 이제 와갖고 깨끗하게 다 청소해보고 그래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여기 집에 와갖고 외삼촌 친구가 그때 당시에 통합병원 장교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조카가 나갔는데 이렇게 안 돌아서 혹시라도 계엄사에 끌려갔는가 잘 알아봐 주라고. 그런데 금방 전화가 왔어요. 금방 전화가 왔어. 우리가 아버지가 저 아빠가 사업하다가 저기 함께 돈은 없어 먹었어. 그 전화통 하나 들고 60몇 년도부터 전화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로 전화가 왔어. 지아기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죽지는 않았구나 그러고 했는데 그 양반 말이 자기 자필로 주소 성명 써서 집으로 쪽지가 가면은 그 쪽지 갖고 계엄사에 가면 내준다고. 현충일 안에 올 것이 갈 것이라고 쪽지가. 그래서 내일이 현충일이다 그렇게 적였는데도 안 와. 그래서 다시 또 전화해봤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몇 살 먹고 이제 그런 것을 다 물어보대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이고 결혼복 차림이고 이제 그런다고 다 그런 것을 17살 먹고 그런 것을 다 말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니 최악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훨씬 나이를 더 먹었다 해요. 우리 애기보다 더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로 더 막막하지. 어디로 찾으러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집에가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신문을 갖고 왔어요. 신문을 갖고 와서 이 묘를 파보면은 틀림없이 지하길 것 같다고. 망원동에 가묘가 되어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결혼복 차림으로 17세 가량 고교생이라고 이제 그러고 써진 신문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놈을 갖고 와서 제약이 틀림없이 제약인데 가서 파보자. 그래서 같이 망울동 같이 우리 식구들, 친척들 모두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못 파게 하는 것이에요. 왜 못 파게 하냐? 파보겠다는 확인서를 해갖고 와야 파지 못 판다. 그래서 내 자식 아니면 안 가져갖고 있는데 왜 못 파냐고 막 그때 당시 이 이란이라고 삽 그런 것이 있어서 그놈을 들고 막 이 새끼를 삽으로 뭐가지 다 잘라 죽인다고 막 아빠가 막 그 망울동을 막 휘젓고 댕기고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내빼불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봤지. 그랬더니 나는 아니기를 바랬지. 그래도 어디가 살아갖고 있겠지. 그러고 아니기를 바랬. 다 사람들이 선생님이 교무수첩에가 사진님 이렇게 쬐깐한 것이 하나 붙어갖고 있는 그 수첩을 갖고 와서 그 사진을 보고 제아기를 보고 그래갖고 다 기다려요. 그런데 제아기가 시골에 있을 때 이제 따박따박 걸어다닐 때 시골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려면 이 가운데로 이제 내깔 있지 않아요. 시골에는 그 밑에 시골이 어딘데? 영암이요. 영암. 네. 월출산 거기 영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빨래를 하고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제아기가 엄마 그러고 이러고 내려다보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여가 이렇게 막 부서오르더구나. 그래갖고 그놈을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이제 이렇게 부서오른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잦아든 게 애기 정신이 어쩐가 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신은 말짱하니 괜찮아요.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주저앉은 뒤 딱 양은 그러고 오그라지 됐기 이렇게 우리 어른들 같으면 딱 깨진 뒤 오그라졌어. 이렇게 딱 오그라졌어. 이제 양은 그러고 오그라지 됐기 이제 그렇게. 그것을 아빠가 이제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제 하고 이렇게 부피가 되었고 머리가 막 다 빠고 막 그렇게 저기 하고 이제 덮어놨지. 그랬는데 제일로 나는 그것이 있잖아요. 요새는 개만 죽어도 좋게 해서 관에다 담아서 화장도 시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 제약에는 관도 베니라짱 덩글덩글한 것에다가 그거 어떻게 거기다 담아서 갖고 갔는가 모르겠어요. 관도 없이 오단불도 없이 과목에다 똘똘 몰아갖고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너무나 짠. 그렇게 했는데 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오직에서 벽을 치고 안 갔어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가족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가족들 가족이 위에 형 있고 형 있고 가운데 우리 미영이 있고 제아기가 막둥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소리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래도 제아기를 비롯해서 우리 528을 온 세계로 다 알려준 것이 나는 그것이 제일 좋았어. 1등 인사업 복카페 한강작가의 소년이 온다.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책 주인공의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님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나러 옵니다. 세계적인 작가, 한강 작가입니다. 소년이 온다 책입니다. 여기는 전일 빌딩 이사호입니다.
그날 우리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광주의 기록 사진전입니다. 계엄의 밤 광주광역시장 집무실입니다. 광주 시민 비상시국 대회 탄핵 촉구 삭발식 2024년 12월 9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광주광역시의회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정권퇴직 촉구 걸기대회 윤석열은 물러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탄핵은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전남도에서 환호하는 광주 시민 2024년 12월 14일 탄핵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 2024년 12월 14일 과거가 현재를 도왔다. 네. 제10차 탄핵 촉구 집회 깃발 퍼포먼스 2025년 1월 18일 광주는 민주성지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습니다. 광주가 왔다 화면이 온다.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 정신. 극우 세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낙동 집회.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기자회견. 탄핵 심판 지켜보는 광주 학생들. 그날 우리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광주의 기록 사진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전일빌딩 245 1층 로비입니다. 지금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 책의 주인공 문재학 모티브가 된 광주 상고 1학년 문재학군 어머니 도청에서 탄핵 계엄군한테 총에 맞아서 죽은 나도 막 떨리려 그러네. 문재학군 어머니 그 김길자 여사님께서 한강의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 책을 들고 계십니다. 여기는 전일빌딩 245입니다. 어머니 지금도 울어요. 이 주인공이 동호죠. 이 80년 5월에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광주 상고 1학년 문재학군이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안에 볼 수는 없거든. 이 글씨가 아버지를 씌워.
문제 앞에 막 이쪽으로 것도 이것을 새로 그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오다 카페에 있다가 그러려고 그러지. 지금 현재 문학관에 전시하고 있다가 현재 문학관 현재는 문학관에서 상 전시하고 아카데미요? 네. 이걸 지금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네. 순회 전시도 누구 엊그저께 아니 이거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더라? 어디서 만났어? 어디 왔어? 어머니 막 울어 지금. 당일날에 점심에 그 다음날 아침 9시 전체 가서 한 겁니까? 그날? 이제적인 특색적인 부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1월 15일 날, 2월 15일 날 도구단체 맞불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가 진곡, 얘가 때마다 많아. 많죠. 근데 이제 구성을 여기가 좌우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좌측. 플랜카드가 이건 말 그래서 프랑스 아, 이게 예. 이렇게 저때 다시 무엇입니다. 전제 안에 세금과 아까 당신이 일어난다는 일어서려는 개헌부터 여기까지만 이쪽 전시는 뭡니까? 같은 편인데 계속파이라든가 어디 있다가 아까 그 피세스 그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아니 순서로 보면 저기 저 다음이 저 앞인데 순서가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나머지 여기 불러놓을게요. 여기서
진짜 어머니. 어머니가 어머니 마셔야 돼. 학생인 거 어떻게? 문자에서 기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소년이 온다는 2012년에 시작된 한강다리가 8번째 최근 문자에서 기증하는 분이 정말 양이 선생님께서 정하면서 모는 파란색 필름이 분식께서 물을 부어서 흔적이 남아 있고요. 어머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부군께서 읽어주신 내용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이 책을 아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부모님 모시고 꼭 말씀해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책을 어머니 지원해 주셨어요. 내용을 내우셔가지고. 지금 오늘 부모님 보여주고 싶다고 어머니. 특별한 한강 작가입니다. 아니 사진 좀 보고. 이거 일단 맞나? 네, 이렇게 해서 17만. 저는 은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령과 탄핵과 우리나라를 이쪽에만 있어요. 이런 굉장히 전국에 A4 전시라고 해요. A4 액션. 아트 포 액션도 되고, A4 사이즈도 되고, 이렇게 운원봉 이미지도 나오고, 또 리세스 같은 것도 나오고, 지금도 어머니 관장님 계시죠? 직접 그려드립니다. 하면 이렇게 어머니들이 정말 대응을 받아서 살 떨리는 마음으로 드라마가 올라왔을 때 그림으로 지원하시고 실제로 어머니들이 그 말씀 한마디 하세요. 전화 누구 열어가지고 말씀하시고 고마웠다는 말씀 드려요. 대형 갔을 때 두려웠는데 어머니들이 그대로 보여주셔서 나라를 살려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날 12월 3일 이런 그림 한번 보시죠. 그때 시작합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게 저희 어머니들이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접견적으로 또 같이 나가시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전문가들 보면 시민들도 어려운 걸 출력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어머니들 그림은 이제 5월달에 의원회관에서 전시를 예정합니다. 원화로 지금 원화 있거든요. 원화 전시로 국회에서 직접 보고 본 그림이라 알고 이 그림이 아니신 분들은 나좀 이쪽으로 동선 좀 열어주십시오. 아니신 분들은 뒤에 어머니들 바깥분들 있어요. 다 같아요.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소셜 아트 사회적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미술관 넘어서서 생활 사회적 예술 활동을 대표시켜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 음악, 미술 이런 거 사랑하는 취미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의 동선 좀 열어주십시오. 여기 김수동 교수님 이렇게 글씨로도 참가를 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함께 이겨나간 시민들의 열기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고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작품은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은 기표로 이루어지죠. 기표로. 그래서 이 화가가 기표 도장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태극기가 지금 뭔가 극우의 것으로 되어 있지만 태극기는 보편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만간 이제 마음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표 드로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장갑차를 막아서고 있는 시민의 모습이 태극기와 함께 어우러지고,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동선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이 작가는 실은 이번 공연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기표수로 이런 그림들을 그려온 겁니다. 우리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한 것이고요. 여기 저 부모님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큰 그림이라서 네모랄까 사이즈 많이 좋잖아요. 그리고 꽃에 박힌 십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못에 박혔지만 꽃의 어머님은 꽃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작품으로 그래서 로고가 있잖아요. 참고로 이분은 세빙선이 되겠다고 하는 대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기업이 나기 전부터 예술을 고생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영화관이나 여러 광장에서 기표 도장으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대학교를 만들어 태극기는 공연가치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 이 뜻을 다 받아서 잘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섬뜩한 건데요.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고마지를 짜장을 신경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절박하게 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작가님께 설명합니다. 예술가들이 민감하게 가져가는 것은 이렇게 응원봉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합니다. 과거의 작품들을 보면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응원봉과 문화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1년 전부터 기획한 이 작가의 전체가 내가 뽑은 독지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제 예지력을 가진 그런 작품인데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민주주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시민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민들이 전화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온 아카이브를 프린트를 전시해보는 건데 저 수많은 이야기들의 시민들의 자기들의 영혼들이 담겨있고 지구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있는 그러면 어머님 저쪽에 가셔서 작품 배경으로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고 저쪽에서 작가들하고 사진 찍어주시면 죄송하지만 여기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옆으로 번호 좀 잠깐만 드려주세요. 자,
어머니를 같이 일단 먼저 장모님과 어머니를 먼저 찍으시고 어머니가 먼저 찍으시고 어머니 아까 어머니 저쪽이 뒤에 네 그리고 뒤에 자리 들어오시고 어머니 먼저 오시고요. 그림 그리세요. 한분에서 올라오시고. 이거 다시 엘리베이터 제길 열겠습니다. 앞서서는 안 되었구나. 작가의 소설 하나님 없다에 공포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그 공포 사실은 문제학군을 모델로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님 먼저 소개 올립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기말고사 기간이었음에도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청년 박선우 학생 이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또 한 분 5.18 당시 가족 오빠를 잃고 지난해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국회로 향하셨습니다. 김송희 어머님 함께할 분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재명 예비후보님께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예비후보께서 먼저 말씀 해주시면 저희 다른 분께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광주에 오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대학에 오니 잘 계셨어요? 내가 항상 교회에서 만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오신가 올 때가 네. 거의 나이가 비슷해서 한 살이 가까운 사내로 대학에 오니 제가 광주 올 때마다 예외 없이 뵙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선우 학생은 전화번호 친구한테 알려주고 제가 하는 방송을 듣고 곡기라고 봤었다고 혹시 집에 연락 못할 걸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친구한테 맡기고 다음날 아침까지 소식이 없으면 어머니한테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 광경이 80년 5월에 그 광경과 겹쳐 보입니다. 윤송희 여사는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신 공항 사망 총격당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 평생의 트라우마겠죠. 제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광주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뵙게 되니까 한편으로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 또 눈물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그날 밤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저도 뭐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기억하면서 제가 방송을 생각해냈더니 딱 똑같은 상황에 계엄군이 몰려온다. 요청으로 받지 않고 방송에 있던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체포돼서 구금된 가능성 절반 이상.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나라를 지켜줄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다. 우리가 국회의원이고 뭐 다수당의 대표고 대본들 그 총칼 무력 앞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정된 경우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국회로 가면서 우리 국민들도 국회로 와서 민주주의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를 지켜달라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떠오른 사람이 차명숙 씨라고 제 고향의 안동에 가서 안동 차명숙 씨. 그 홍어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아세요? 어디로 안동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시집 갔어요. 어쨌든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때도 아마 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방송 있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그분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엄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도청으로 가서 저항하자 이러면 계엄군 입장에서는 제 1번 타격 대상이었겠지. 저격 대상이 돼서 가격이 높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그 방송들을 했고 뭐 최종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긴 했지만 결국 그 역사가 작년 12월 3일 밤에 다시 대한민국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그 표현 중에 과거가 현재를 보할 수 있는 것, 죽은 사람이 산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근데 결론은 과거가 현재를 살렸죠. 죽은 자들, 광주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렸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뭐 역사적인 분기점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지 가정을 한다면 온갖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들이 힘을 내서 지켜주지 못했더라면 또 일선의 계엄 병사들이 정말로 그 부당한 명령에 충실하게 응했다든지 또는 우발적 사고로 모발이라도 한 번 있었다든지 물리적 충돌이 격화됐다든지 어쨌든 이런 조금만의 경계가만 있었어도 수백이 아니라 수천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제압당하더라도 그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투쟁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쿠데타 세력 역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엎어진 물이어서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양자의 충돌이 수도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별 사태가 벌어졌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성명할 정도로 끔찍하죠. 지금도 사실 그 내란 군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가담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사령관 몇 명이서 저지른 일은 아닐 테고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되는데
그들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요 공범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도 뻔뻔하게 과감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란 사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번영의 공동체로 가야 되겠죠. 그 힘은 결국은 국민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광주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광주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전문에 국민의힘이 수없이 약속했던 것처럼 헌법 전문을 게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어떤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 규정이나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시 사변 때만 경험하라고 했더니 그냥 막 해버리죠. 제도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전시로 한정한다든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즉각 해제된다든지 이들이 보완장치를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신속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일 겁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야겠죠.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 이후 벌어진 이 내란 극복 과정을 제가 빛의 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계세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이유는 광주 때문입니다. 광주가 빛고울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현실 권력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이 끌어내린 세계사의 유일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보하고 있죠. 빛의 고울 광주에서 5.18 민주운동 당시에 8개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던 대동세상 모두가 억압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 그때는 잠시였지만 그게 큰 촛불혁명으로 발전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다시 빛의 혁명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년째라는 걸 제가 첫째 보는 순간에 광주에 주먹밥 이게 딱 떨어졌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유사하다. 고생하신 여러분, 세분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모든 분들이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부터 앞으로도 상당히 기간 이 혁명은 계속될 텐데 그 혁명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집단들이 어떤 참여를 했는지를 모두가 기록하게 한 다음에 국가의 이름으로 그 공적을 기록하고 표창해주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긴 해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운 세계사를 만드는 K민주주의의 핵심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저 많이 너무 죄송한데요. 고맙고 너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캠프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파면하라 작가 414명 공동
했었는데 사실 그중 작가 한 명으로 또 경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때 하나씩 목소리를 못했던 분들인데요. 지금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이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 를 통해 많은 이들이 5.18의 아픔을 위해 잠깐 깊이 떠올렸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일단 동포들의 가족분들도 와 계십니다. 동포들의 가족들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동호의 모델이 됐던 김자희 어머님 여기 계시는데 어머님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소년이 온다에서 어머님과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 밑에 부분에 눈물로 번진 자국인데 위에 전시가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마련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여기 중간중간에 메모를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떤 아버님도 남겨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저한테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도 못 읽어봐요.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책만 봐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나는 못 읽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려주시면서 가르쳐보면서 아버지 눈물 짜고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집에가 있는데 시에서 와서 보시고 이 책을 쓰이다 기증을 해도 못 적었냐고 이렇게 말하시고요. 또 조금 밑줄이 끊어진 것이 집에가 있고 그 책을 내가 시집이다 기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 눈물 자국에 가장 많은 부분 혹시 제가 읽어도 괜찮을까요? 네. 군대가 들어온단다. 지금 집에 가자인 억센 엄마의 손가락을 마침내 다 떼어준다. 너는 날쌔게 강당 안으로 도망친다. 뒤따라 들어오려는 엄마를 집으로 관을 옮겨가려는 유족들의 행렬이 가로막는다. 6시에 여기 문 닫는데요, 엄마. 흥렬살 이후로 너와 눈을 맞추려고 엄마가 깨끗 발을 디딘다. 우리 나이처럼 힘껏 찡그린 그녀의 이마를 향해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문 닫으면 나도 들어가려고. 조금만. 엄마의 얼굴이 그제야 펴진다. 꼭 그래라이. 그녀가 말한다.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먹게. 그랬어요. 지금 저녁 먹게 들어오라고. 사실 저도 이 저녁밥 먹게에서 뭉클했습니다. 우리 시골 경험 불법 쿠데타가 있었을 때에도 한 끼를 같이 먹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머님, 이 책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어머님께서 손을 잡고 데리러 가려고 도청에 가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 나누셨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일 날 6일 날 제가 두 번 데려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그랬는데 25일 날은 가니까 양창근이라는 애기가 저 초등학교 동창했어요. 동창했는데 엄마 양창근이가 죽어서 들어왔는데 나만 살자고 집에 가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25일 날은 이제 개헌군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없이 입맛도 맞다 하고 그냥 왔지요. 그래서 26일 날 또 갔어요. 26일 날 갔는데 집에 가자고 그럴 때 저녁에 막차가 실어다 준다고 그때 가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녁 같이 먹게 들어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꼭 온나 우리 말로 꼭 온나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난한 일은 살았지만은 전화통을 60몇 년도부터 우리가 전화는 갖고 있었어요. 전화는 갖고 있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차가 끊어져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냐, 뭔지 틀림없이 개운군이 쳐들어오단디. 엄마,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제 내 귀에는 안 들리지요. 오늘쯤에는 틀림없이 병군이 쳐들어온다니 같이 밥 먹도 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와서 저녁 3시 넘어서 3시 반쯤 이렇게 도청에서 총소리가 아주 콩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이고 도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네. 그러고 이제 하고 있다가 5월달이면 5시도 허래요. 그래서 아빠하고 둘이 이제 도청을 갔지요. 그랬는데 언제 학생들이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냐 싶게 물청소 다 해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직원들이 거기 다 속으로 하나 둘 지나간 뒤 그때는 무서워서 누구한테 이 학생들 다 어디 갔냐고 물어도 못 가요. 그래서 도로 집에 왔죠. 집에 와갖고 이제 내 삼촌이 시골에서 와갖고 이제 차가 오는 게 못 내려가고 집에 가 있다가 내 삼촌 친구가 통합병원 장교로 있었는데 거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조카가 이렇게 나가서 들어올까 보자. 이름만 갖춰줬지요. 이름을 모르고 이름을 갖춰줘 문재학이라고 그러고 금방 전화가 왔어요. 재학이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살았구나. 살아서 그래도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양반 하는 말이 자기 자필로 주소 성명 써서 이제 현충일 안에 쪽지가 가면 그놈 갖고 계엄사를 가면 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충일만 기다리고 있지요. 그랬는데 내일이 현충일이다. 그래도 안 와요. 쪽지가 안 와. 그래서 또 그 양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몇 살 먹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다 물어봐요. 그래서 17살 먹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냥 그랬는데 또 담임 선생님이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또 이제 그 겸사를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랬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지학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나이를 훨씬 더 먹었다요. 그래서 그렇게 얼른 못 찾고 그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신문을 갖고 와서 반번호, 검시 번호, 그 묘지 번호까지 다 써진 신문을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17세가량 복여생 결혼복 차림이라고 이 묘를 파보면은 틀림없이 이제 제약이 좀 갔다고 가서 파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지요. 가서 판다고 갔는데 거기서 못 파게요. 왜 못 파게 하는데 파본다는 확인서를 해갖고 와야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막 사과를 들고 연장을 들고 막 내 자식아니 망가져갖고 왜 못 파게 하냐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다 내버리고 없는 사이에 파봤지요. 그랬더니 저는 아니기를 바랬지요. 그랬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제아기를 부패된 제아기를 보고 다 제아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진이 도청에서 27일 새벽에 사망한 사진이 검찰청이 8호 검사
근데 다 있다고 가서 보시고 그래가 그랬는데 세상에 나는 요새는 걔만 죽어도 다 세상에 관에다가 모두 다 먼저 화장을 하지 않나니 우리 채아리는 간도 못 갖고 갔어. 옷 한 벌도 못 입고 갔어. 강목에다가 똘똘 몰아갖고 그렇게 해서 베니라장에다가 담아서 묻어놨대. 너무너무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 어머니 지금까지도 그 여정이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강작가 소설을 읽을 때도 좀 봤던 장면들이지만 또 진실이 많이 묻혔었죠. 네. 그래서 많은 긴 시간 또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다시 아까처럼 제한군을 만난다면 도청에서 어떤 말을 다시 해주고 싶은지 여쭤봐도 되죠? 어떤 말도 나도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꿈이라도 한번 최악이 만나면 엄마 안 보고 싶었냐고 그 말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이 선물이라도 자꾸 끌고 나왔으면 그래도 죽지는 안 했을 것인데 내가 너무너무 죄책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죄책감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도청에서 17명이 하나 저녁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들고 나왔으면 이 5.18이라는 것은 없어요. 죽는 사람만 짠하고 불쌍하지. 그러니만은 그 도청에서 그 사람들이 17명이라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기 당시 오늘의 5.18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강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는 소설집까지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도 안 했지요. 그러지만은 작가님이 이렇게 제아기를 비롯해서 소설집까지 나오고 또 책 한 권으로 해서 우리 5.18은 세계적으로 알렸잖아요. 너무너무 한강 작가님 오시면은 나는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울고 싶어요. 고맙다고. 지금은 내가 사람이 한 번 나면은 한 번은 죽는데 그래도 네가 무엇인가 이 5.18은 다 알리고 죽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못 데리고 왔다고 내가 죄책감 안 가져요.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정 어머니 말씀처럼 한강 작가를 통해 일단 수많은 동무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께서 두 가지 마음길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소장 보고 싶은 마음과 하지만 그래서 광주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김송희님은요, 그때 오빠가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번에 또 12월 3일 날 그냥 달려가셨답니다. 네, 그냥 달려가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님 일단 지금 좀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겹치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제아기 어머니한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들이기도 한데 다시 또 들으니까 또 새롭죠.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잘 사귀시고 그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관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명예, 권력,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걸 시들게 보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긴 한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누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적 권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보니까 그 작품에 부뚜껑으로 투표 기표 그 뭐라 그럽니까? 기표도장, 투표도장으로 그림을 만드셨던 게 정말 그런 마음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을 우리의 삶의 통째로 누구한테 맡길 때 그들이 그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삶을 이 나라 공동체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맡긴 거잖아요. 그런 나중에 또 손목을 자르는 그림도 있던데 손가락 자르는 외형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잔인한 그림이긴 하던데 그런 마음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예비 후보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한강의 소년의 발표인데요. 특별하게 잔인한 그림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 특별히 잔인한 그림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12월 3일에도 많이 느꼈던 것인데 저희 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에 후원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문을 띄웠는데 1980년 5월에도 뛰쳐나가셨고 2024년 12월 3일 겨울에도 뛰쳐나가셨던 김송희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을 잃으셨는지 혹시 직접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희 오빠는 작은 집단 7, 저희 집단 7, 딸 14 중에 귀한 아들 외아들 5.18 때는 떡을 물어보셨어요. 귀여운 분들 세우고 다니는데 군인들이 운전자를 잡으면 뒤에 이제 트럭에 타는 시민분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빠가 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뚫고 지나갔는데 관자놀이를 피해가지고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5월 17일부터 집에를 안 들어갔었거든요. 오빠가 나중에 정신자 병원에 계시다가 5.18 끝나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잡혀간 거죠. 어디로 잡혀간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가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이 언니가 그때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위암 말기 직장암 말기 환자셨는데 양동 시장 가면 무슨 약초가 되게 암에 효험이 있다 그래서 약재를 사러 갔는데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올 때는 그때 5월 17일 오후였는데 올 때는 차가 없었어요. 거리는 딱 비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데 어떤 남학생이 다리에 총을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군인한테 쫓기고 있었는데
암멀기 환자가 그렇게 힘을 세게 쓸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옷자락을 낚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쪽으로 끌고 가서 막내 아들이 숨는 거 다 내놔라. 자기만 빼놓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아버지 손을 가지고 피신을 시키고 오는데 분용차에 내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 또래 남학생들이 뒤로 긴 채로 윗옷은 하나도 안 입히고 트럭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무릎을 주워놓고 맞춰놓은 걸 보고 심상치 않다. 그리고 가운데 여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들도 외투를 5월 초니까 그 얇은 외투를 지닐 텐데 겉옷을 입지 않았고 차를 안 다녔고요. 그래서 도청까지 걸어왔는데 저희 언니 집이 도청 지나서 지산동 쪽이거든요. 환자니까 일단 집에다 데려다 주고 집으로 여기 그 도청 앞으로 나왔죠. 그날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민분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언니가 돌진한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마음 환자라 밑이 다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서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제가 간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기도 돌봐야 되고 집에를 갔는데 오빠가 안 들어온다고 그날부터 이제 오빠 찾으러 다녔죠. 근데 정신자병원에 가서 그때는 심한 부상은 아니고 정신자병원 마당에 살릴 수 있는데 그 위급한 환자들은 그냥 버렸어요. 그냥 거기다 방치를 해뒀고 오히려 부족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동네 세창가에서 일하는 그 젊은 아가씨들이 의사들 시중 들고 있는 걸 생각했어요. 피가 모자라다 그래서 도청 앞에 헌혈을 하는데 2-3시간씩 4시간씩 서 있기도 했고 한강 대가님 안에 있는 동굴한 학생을 그 학생이 신체를 혹시 내 손으로 뜯지 않았을까. 외곽 도로에 널려있는 시체를 도청 앞 바닥에다 갖다 놓으면 연고자가 나와요. 근데 그 간을 후원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연고자가 가족이 나타나면 거기에다 이 간을 시켜서 애국기를 뒤집어 씌우고 건너편에 성무관에 옮깁니다. 그러면 애국가나 고향의 봄을 부르는데 저는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혹시 그 동굴을 학생을 내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오빠가 급여 한대 끝나고 어디론가 잡혀갔는데 2년 8개월인가 독방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나와 있을 때는 이미 정신 문제였어요. 집안에 그 중증 정신병자가 하나 있으니까 집안에 평화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가족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오빠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 사진을 찍을 만큼 집안이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냥 평화 자체가 깨졌고 집안이 망가졌죠. 이렇게 댓글을 보면 5.18 희생
희생자 명단을 밝혀라라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은데요. 광주 항쟁이 끝나고 나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얼굴이 하얀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모두가 광주 항쟁에 다 참여한 사람들이고 명단을 올리고 죽고 살고 행불이 되고 보상을 입고 그 차이뿐이지. 그때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희 언니처럼 앞말기 환자나 혹은 너무 노인이었거나 아이들이었거나 집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편안했을까요? 전부 고통스러웠습니다. 명단에 있든 없든 그분들은 전부 광주 항쟁 희생자고, 광주 항쟁은 대구 1.18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죽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5.18은 그 목숨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또 무기를 탈취했다고들 많이들 그렇게 댓글들을 다시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파출소 옆에 무기고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돌도 던지고 강목도 던지고 또 그 파출소 옆에 가면 우리 파출소에 관계되신 분들이 문 열고 무기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강탈한 적도 없고, 광주가 고등법원이죠. 그러면 사상범이 많습니다. 그 광주 교도소를 털린 적도 없고, 바로 옆이 번화가예요. 거기 뭐 금방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우체국도 다 있는데 단 한 군데도 털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지금까지 무슨 5.18 탈영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도 있지만 저희는 고립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먹밥이라도 나누고 서로 시체도 나누고 그런 상태에서 그 광주 시민이 그때 80만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3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작자는 내가 돈이 3,000원이 있는데 80원짜리 껌 못 사먹겠냐, 광주 시민 다 죽여서 광주천을 메꿔라. 아마 그 당시에 이 도청 앞에서 같이 저와 시위를 하셨던 분들은 이 소리를, 이 말들을 전해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은. 그런데 그런 목숨을 가지고 정부군이 저희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상해를 했는데 아직까지 5.18이냐, 명단 밝혀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당시 80만 광주 시민들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해결할 숙제가 참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다시 국회 앞에 오실 용기가 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상처를 입고 그때 제가 더 선명해지죠, 많이. 그때 저희 언니가 이제 그 5.18 때 암말기 환자였는데 그 새벽 3시가 좀 넘으니까 가도 방송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도청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새벽에 옷을 입었어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다리를 잡는 거예요. 막내야, 네가 나가면 내가 금방 죽을 텐데 저 애기는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갈등을 엄청 때리다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내가 덤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죄 없이 정부군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도 먹고 살 만큼 살고 그분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총알바지나 쏠려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아도 엄마 찾지 말아라라고. 예,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왔던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국회로 달려온 청년이 있었던 거죠. 우리 박선준. 어떤 마음으로 그때 국회 앞에 오셨나요? 아까 어머님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개헌 발표 방송을 보고 저 역시도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국회로 향했습니다. 친구한테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주고 두 분이 연락한 건 아니지만 김송희 여사님하고 연락이 안 되면 아침까지 연락 안 되면 엄마에게 전해달라는 그 말씀을 남겼다고 하는데 와, 부모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되셨을까. 그런데 특별히 초등학생 어머님께서 12상 계엄사태 때 내 아들은 거리에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생이 편지를 안 읽어보셨대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그럼 여기서 이제는 아직은 내란이 종식됐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타면 됐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으면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직접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행동할 줄 아는 내 아들 선우에게 그날 밤 11시 30분 네가 보낸 문자는 단 5글자였다. 국회 다녀올게. 너의 아니가 걱정되어 말리고 싶었지만 말려도 할 녀석이니 엄마는 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어 다행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무섭다는 너의 말에 엄마도 가슴을 쓸어내렸지. 생각하면 무서운데 친구한테 엄마 연락처를 전달하고서라도 가야 했다는 네가 대변하기도 하고 어른인 엄마는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단다. 나라에 큰일이 났을 때 광장으로 모이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생각이 깨어지고 있어.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요즘 엄마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야. 지난 4개월 동안 뉴스 보면서 어이도 없고 화도 많이 나고 있는데 선우처럼 행동할 줄 아는 청년들을 이번에 많이 보게 되어 나라 걱정을 좀 덜해도 되겠다는 마음이다. 그렇지만 그날 밤 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야. 이제는 함께하자. 아들아 살아. 마음이 정말 무거워지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재명 예비후보님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어보시고 소감을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근대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해방 직후 해방 이후에 제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12.11 거쳐서 광주 5.18 때 최소 수백 명이 사망했죠. 그러나 이겼죠. 많은 희생을 치르고
긴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도 묻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짧은 시간에 더 강력하게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은 것 같아요. 점점 죽이나 피해 규모나 이런 게 줄어드는 희망적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3시간 걸렸는데 다음에는 제로로 바꿔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까요? 그럼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네, 앞으로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언제나 극복해가고 또 통계적으로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에 재발 없이 이 거대한 에너지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 행복한 공동체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릴래요. 내가 이 말 꼭 배워서 그래요. 나는 우리 제약이 이름 석자 안 잊어버리게 온 시민들한테 다 알리려고 80년부터서 오늘까지 앞만 보고 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농성장에 너는 농성장에 올 자격이 없다. 누가 있을까요? 농성장에 올 자격은 누가 있을까요? 망월동에 가서 응? 늙은애나 너만 자식 죽었냐? 망월동에 가서 악수고 오려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나는 죽고 없어도 내 자식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고발하시죠. 내가 이런 소리 했다고 고발해갖고 검찰청까지 난 넘어갔어요. 저하고 나하고 싸움해갖고 저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내가 저한테 욕했다고 고발했다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은 세상에 눈물 안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제약이 이름 안 잊어보려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밥을 타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경찰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오늘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너는 농성장에 올 자격이 없고 아닙니다. 어머니. 늙은이나 망원동에 가서 악수 보려라. 아닙니다. 우리 자기보다도 덜 묵었어요. 네, 어머니. 네. 아직 현재 진행형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처가 정말 많다는 생각에 무거워집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태극기를 왼쪽 기세에 달고 있는데요. 소설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입관을 마치고 짧은 추도식에서도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끈으로 묶어놓았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인데 정말 뜨겁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예비후보도 태극기를 탄 이유는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의미를 또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우리 더 깊은 얘기 더 오래 나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재명 예비후보와 함께 광주의 올바른 아픈 기억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간담회는 마무리 짓고 오늘 말씀 나누신 그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간담회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한국식 대통령 권한대회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을 때 민주당은 내란 세력 장애 주자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 우한식 의장도 할 일 안 할 일 잘 구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후보님은 권한대회를 시정하시는 잠깐만요. 제가 시정연설 장면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코멘트하기는 좀 적절하잖아요. 오늘 5.18 정신의 헌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TV 토론에서는 개헌이 100일 안에 할 만큼 중요한 과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개헌을 언제쯤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개헌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8.77 때가 너무 넓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해야 되고 자치분권도 강화해야 되고 권력 구조 문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4년 중임제로 하기로 했고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서 민주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제로 확보해 줍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번에 이 사회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제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광부 정신을 반드시 법정에 게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5.18 헌법 전문 게재는 국민의힘이 5.18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진심은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헌법은 동시에 모든 조항을 바꾸는 게 바람직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적으로 개정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에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예선에서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할 수 있는 합의된 것들은 개헌하는 게 아마 바람직했을 거다. 저의 공식적 입장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기준은 시간이 짧아서 그랬는데 권력구조 문제나 이해가 충분한 문제는 사실 개선과 동시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발목을 잡는 그런 정치 세력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상황이 벌어져서 개헌이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건 불가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음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일 안에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냐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긴 하고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판에 100일 안에 해야 되는 한 시급한 과제이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더라도 가장 빠르다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늦으면 그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너무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를 처리하겠다는 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 말씀드립니다. 해야기는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뉴스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것이 이제 검찰개혁이 좀 더 동력을 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분노하는 것도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그것이 검찰개혁 동력의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 함께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소권도 아마 증거가 있었으면 그 증거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언론인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대체 증거가 뭐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왜 기소했냐 이런 질문에 검찰이 그랬다고 합니다. 추론이다. 평가다. 그게 검찰이 아니죠. 검찰은 각본을 쓴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해서 범죄를 밝히고 기소하는 것이죠. 증거는 없지만 의심은 되고 평가해보니 그런 것 같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소설을 씁니다. 이런 검찰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제 소설 쓰는 거는 소설가들에게 맡기고 검찰은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하나만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거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제가 조갑재 대표님하고 3시간 가까이 정미재 대표님하고 상담을 했던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갑재 대표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그 자체가 전부 드라마다.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를 이뤄냈다. 엄청난 불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드라마인데 이 자서전을 딱 전 국민에게 한번 써보면 쓰게 하면 엄청난 작품이 되고 역사적 기록이 될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매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이번 빛의 혁명 과정, 내란 극복 과정은 정말 전 세계사에 처음 있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일입니다. 그 과정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들이 모여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인데 지금이야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니까 그렇게 소중한 일인지를 잘 모르지만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간적인 모든 행동들이 엄청난 역사 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는 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역사적 행동들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포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선정해서 훈장을 줄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누군가의 행동은 더 귀하고 누군가의 행동은 덜 귀하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이 빛의 혁명 참여자들에게 포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 빛의 혁명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자신의 행동 또는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의 기록을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그걸 내용 인증해서 표창해 줍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뭐 그거는 뭐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기록을 꼭 남겨야 되겠다. 공적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그냥 다 하시면 내 내가
안전하게 할게요. 안전하게. 주시면 돼요.